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평창에 가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결코 한눈 팔 수 없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 측근들은 죄가 없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랬는데요. 그런데 그 측근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다스 지분은 MB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다스 부사장 이동형 씨가 검찰에서 이런 증언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MB 장남 이시영 씨가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수없이 다스는 누구 거냐 물었습니다. 이제 MB 본인이 답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때가 가까워 온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에서 묵살됐던 안종범 수첩이 이번에는 증거로 채택될지,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문제는 오늘 첫 인터뷰로 짚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대화의 빗장녀는 강경 펜스입니다. 예, 펜스 미국 부통령.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와서는 미국 인사들, 북한 인사들하고 눈길도 안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밝히긴 했고요. 또 제재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펜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어서요.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준비되는 때를 정하는 건 정말 북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네. 이 타임에 북한이 한 발만 더 나와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예. 일본 조총련 기관지죠. 조선신보가 어제 기사에서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재개하는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 또 분위기는 풍기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남북, 미국 다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성추행 의혹 검사 긴급 체포입니다.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가 됐어요. 성추행 의혹. 네, 문제의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의 한 부장검사입니다. 예.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의혹 조사단이 어제 이 부장검사를 검찰청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한 겁니다. 예. 현직 검사, 그것도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성추행이라고 우리 김정은 기자 표현했습니다만 단순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중에 조금 더 높은 수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예. 어쨌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조사단이 이렇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요. 예, 검찰 내부가 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가죠. 네, 최민정의 금빛 질주입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 선수 오늘 금메달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네, 여자 쇼트트랙 500m 준결승에 진출한 최민정 선수죠. 예선에서 42초 870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올림픽 5연패를 노리는 중국 선수들이 장벽이긴 하지만요. 최 선수의 선전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경기는 저녁 7시부터 준결승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내리 진행됩니다. 7시. 네. 오늘 7시 뜨겁겠는데요.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을 받아온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최 씨가 받는 형량은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이고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18개입니다. 예. 특검이 요구했던 형량은요. 징역 25년형이었습니다. 벌금도 1,185억 원을 물어라. 이거였죠. 과연 재판부는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지난주 선고에서 뇌물 액수가 상당히 깎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종범 수첩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오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분의 예상을 들어보죠.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이 오늘 재판의 판사시라면 네네.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선고하시겠어요?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의 재판을 다 맡고 있어서 국정농단의 이제 본체를 다루는 재판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김세윤 재판부 22부는 지난번 그 장시호 또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의 이제 업무 수첩 이런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략은 그 주요 혐의 특히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지난번 김진동 재판부가 했던 것처럼 예. 대략 한 그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구형량이 징역 25년형이었거든요. 특검이 요구한 게. 지금 선고형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구형은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럼 어느 정도나 인정돼서 어느 정도나 나올 거라 뭐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대략 이제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옵니다. 법정형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25년을 이제 구형을 했으니까 특검이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2에서 15년. 네네. 저는 그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좀 걸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 증거 능력 장시호 씨의 재판에서는 인정받았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네네. 이게 다른 재판인 거잖아요. 뭐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재판이기도 해서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의 이 증거물이었는데도 인정 안 하는 걸 보면서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뜻밖의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재판부 요즘 재판이라는 게 예전에 저희들 있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한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마치 뭐 무죄할 것을 찾아내라고 그냥 무슨 눈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만 이 김세윤 재판부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재판부였던 지금 사의를 표명한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끄는 그 재판부에서 인정된 1심 재판이었죠. 그 이재용의 1심 재판. 그것과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의 그 정유라에게 줬던 그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부 2심 재판부요. 정영식. 거기는 어쩌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 인정한 안종범 수첩을 거기서만 인정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고 마치 즐기시는 것 같은데 비판을 뭐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고법의 이제 항소심 재판부긴 하지만 예. 김세윤 재판부 오늘 선고할 최순실 선고할 김세윤 재판부는 그것은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기를 몇 시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재판부께 충고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충고는 아니고요. 최순실 씨 433억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유죄가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재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한다지만 뇌물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예. 그럼 한쪽만 많은 액수가 인정되고 한쪽은 적게 인정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이 굉장히 적게 2심에서 인정이 됐다면 36억 원 상당히 깎였죠. 그럼 최순실 씨도 같이 깎이는 거 아닌가 받은 액수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그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은 36억 원 받은 사람은 433억 원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대폭 깎은 거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400몇억 그거는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2심 재판부 얘기고요. 오늘 얘기해야 될 1심 재판부. 이제 최순실 앞으로 또 있을 박근혜 재판부인 이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는 대략 말과 관련돼서는 다 인정하지 않을까. 또 안정범 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다 뇌물로 본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과 관련된 부분이면 한 79억 원 되거든요. 예, 79억 가깝습니다. K미르재단에 그러면은 그 출연을 강제하도록 한 부분은 아마 이번 재판부도 그럼 뇌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 옆 재판부였죠. 김진동 그 1심 다른 재판부죠. 28분과 29분과 그런데요. 이웃 재판부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서울 고법의 정영식 재판부는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제 완전히 그 장소가 다르고, 1심 재판부끼리는 지리적으로 같이 있고 상당히 의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긴밀한 협의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그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12에서 15년 정도 본다. 적어도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거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자, 박범계 의원님. 네네.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게 두 가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횡령액 그러니까 다스 직원 김종백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폭로했던 내용이 다스 횡령액 12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했답니다. 이게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늘어난답니다. 이게 하나. 또 하나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 이 사실이 지금 검찰에서 새로 밝혀졌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스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삼성전자가 왜 소송비 수십억을 대납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에이친건프라는 세계 한 50위권 이상 이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적인 로펌인데요. 돈 많이 받기로 유명한 로펌에 다스의 그 BBK 김경준을 상대로 하는 140억 투자금 반환 소송에 삼성전자가 수십억을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입니다. 5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삼성의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 당시 시점이 2009년이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지금 초점은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지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는 고문으로 내려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가 난 부분, 즉 정형식 서울 고법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위 포괄적 현안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어떤 시스템 그런 논리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다스와 BBK하고 나는 다 상관없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네네. 만약 50억 원의 소송비를 대납을 해줬다면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납을 해줬을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 있었죠. 원포인트 사면이요. 그렇죠. 예, 예. 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그 시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안이 있으면 한다는 그런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결국 예.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은 뭔가도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잡힌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에서 15 보시네요. 박범계 의원은. 1심. 뭐 보통 판결에서는 그만큼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지금 청취자 문자도 정민호님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박범계 의원이 보시네요 그러시는데 네. 굉장히 냉정하게 본 거예요 이분은. 네, 맞아요.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10시입니다 여러분. 10시 주목해 주시고요. 행간에서는 뭐 갈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요즘 뭐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럼요.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가 이렇게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끈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예. 어떤 거 주목하신 거예요? 국회의원에게 시간당 7,530원 이 최저 시급을 적용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저도 봤어요. 청원 기준인 한 달을 이틀 앞둔 어제 드디어 청원 기준 충족 인원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군요.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국민청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청원이에요? 이게 지난달 15일 날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북한 응원단 뭐 김현정 부부장 방한 김현정 아니요 김여정 예. 방남 이런 뭐 굵직한 뉴스 챙기느라고 관심을 조금 안 가졌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마지막 한 20만 명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관심을 끄는 사이였으니까요.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 네, 이게 청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 나란 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그런 식으로. 네. 어제 19만 명을 돌파했었는데요. 아마 기사 영향 때문인지 청원 참여자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오늘 새벽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봤거든요.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사이에요? 네. 갑자기 청원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라는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뉴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네요. 뭐가. 첫 번째 행간은 이 시대 최고의 웃픈 블랙 코미디다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프셨어요? 네. 저는 이 청원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면서 슬픈 풍자입니까? 그러게요.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런 청원을 올리겠어요. 오죽하면. 뭐 허구한 날 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민생법안 하나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국회 문은 열어놨지만 법사위를 통과 못하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리스트에 이름이 턱 오르면서 좀 한 발짝도 꿈쩍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물러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 쪽에서 그럼 야당에서 우리 국회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다른 있는 상황 상임위 아닙니까? 전부 보이콧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혼 도장을 찍니 많이 하다가 몇 달째 당을 쪼개고 붙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청와대에 이런 청원을 넣는다고 청와대가 국회 임금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국민들 다 알면서도 오죽하면.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국회의원들이 세비로 결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무리 뭐라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냥 올려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청원을 올리고 20만 명을 돌파해서 25만 명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를 향한 통렬한 비판이자 풍자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통렬한 풍자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속상 스튜핏이다입니다.
스튜핏은 알겠어요. 요즘에 뭐 유행 속상 스튜핏은 뭐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 스튜핏 이거예요. 유행어 혹시 모르세요? 스튜핏은 알겠는데. 그레이트하고 스튜핏. 속상은 또 몰랐대요. 속상 스튜핏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대하는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배부른 자의 투정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혹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한 월 1,000 정도 되지 않아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넘어요. 1억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예. 그냥 순수하게 받는 돈만 1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아하. 월 평균 1,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여기에 각종 수당 뭐 등등해서 다 붙이고 특활비까지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에 노동자 한 명이 받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은 얼마쯤 될까요? 7,540원 시급을 적용해서 주당 40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월 157만 3천 원입니다. 뭐 국회의원 세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돈 받는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 알바생의 고충을 과연 알고나 있을까? 이걸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1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생활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 추운 겨울에 이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과연 이 영감님들이 아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들만큼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청원 내용 중에서요. 귀가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나란 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 주자. 법안 통과 하나 잘하면 잘했어. 하나 인센티브 주고 뭐 몇십만 원 좀 더 얹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법안 통과 열심히 하지 않을까? 민생 법안 관심 좀 더 많이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 어려운 걸 자꾸 하라지 말입니다. 입니다. 이건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처음 국민청원 만들었을 때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백악관 그 국민청원 게시판 본 떠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한 달에 청원 기준이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 넘으면은 백악관이 무조건 답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20만 명으로 2배 높였거든요. 높아요. 아니 이렇게 기준을 높이면 청원이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어떠냐?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 외에도 20만 명을 돌파한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는 게 6건이 있어요. 와, 그래요? 예,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을 파면해달라. 35만 1,000명이 지금 청원했어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달라. 예.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해달라. 그거.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해달라. 정영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한다. 이게 다 20몇만 명에서 지금 30만 명가량 되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청원 열기가 뜨거울까요? 국민의 정치 참여 열기가 뜨거워진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뜻과 다르게 정치가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청원 받아들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고민 정부 부처하고 국회도 좀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원.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인 한국 GM이요. 몇 년째 눈에 띄는 신차도 없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심지어 한국에서 철수할 거라는 소문까지 자자했었는데 얼마 전 미국 본사에서 경영진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한국 GM의 노림수는 뭘까요? 오늘 이 경제 문제 쉽게 풀어줄 분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죠. 그리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상한가 하한가 보드에 이름들을 쭉 보니까 좀 뜻밖의 이름도 있고요. 맞다 싶은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보드를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화제 인터뷰에서는 지난 그 개막식 날, 올림픽 개막식 날 여러분 92개국 선수단이 쭉 입장할 때 그 1시간여 동안 둥그렇게 서서 계속 춤췄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예.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뭐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기도 1시간 내내 춤을 췄던 그분들 알고 보니까 자원봉사자였답니다.
무대의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무한 댄스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 만나서 그날의 뒷이야기들 들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GM, 미국을 본사로 하는 자동차 회사죠. 제네럴 모터스의 한국 지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GM 대우라고 불렀던 바로 그 회사. 이 한국 GM이요. 지난 몇 년간의 실적 부진으로 경영위기에 몰려있다는 거. 뭐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본사에서 해외 사업부문 사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접촉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느냐. GM에서요. 대규모 구조조정, 심지어는 한국 시장 철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예. 뉴스쇼에는 처음 인사하시는 건데. 예, 처음입니다. 예. 분위기가 어떠세요? 라디오 방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겹고요. 예. 오히려 TV 방송보다는 저는 뭐 좀 좋은 것 같아요. 훈훈합니다. 사실은 TV에서 많이 뵀던 분인데 오늘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좀 쉬운 설명, 편한 설명을 해주시려고 직접 오셨어요. GM, 한국 GM. 사실 몇 년간 판매가 부진하다는 건 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부진한 거예요, 실적이? 뭐 몇 년간 부진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네. 그 2002년에 한국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는데 그 이후로 뚜렷한 베스트셀러카가 없죠. 그러니까 떠올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딱 떠오르는 자동차가 네. 없습니다. 경차 중에서는 뭐 스파크 정도인데 스파크. 사실 경차라니까 이윤이 좀 박하겠죠. 그 정도지 나머지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만년 꼴찌 수준을 갖다가 내수시장에서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요. 적자는 가중될 수밖에 는 없겠죠. 예. 사실 한국 GM은 약간 좀 독특합니다. 수출 비중이 한 85%에 달해요. 예. 수출이요? 완성차가 아니라 반제품 조립 형태로 외국에 수출하는 게 한 85% 정도 되는데 그게 뭐 전면적으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요. 내수도 뭐 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지난해에는 뭐 한 7.4% 정도 점유율을 기록했으니까 예. 거의 뭐 회사가 적자는 뭐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고 완전히 2조를 넘는 상태의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고요. 2조가 넘게. 그렇죠. 지난해까지 한 추산해보면 한 2조 6천억 정도의 누적 적자가 있는 상태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비 기업이라고 외부의 할 정도로? 어떤 부채라든지 도움이 없으면은 자체적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왜 그렇게까지 좀비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심각해진 거예요, GM? GM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독특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네. 완성차 위주로 수출을 하는데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물론 부품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외국 본사, 그러니까 미국 GM 본사에서 들여와서 여기서는 조립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일부 부품은 여기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2014년 정도,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유럽에서 그 쉐보레 브랜드가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출 물량이 뭐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겠죠. 왜 철수한 거? 안 팔려서? 쉐보레도 안 팔리죠. 사실 뭐 쉐보레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미국 시장에서는 뭐 GM의 어떤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분이 약간의 강점이 있지만은 유럽에서는 큰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승용차 부분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커다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사실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자고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2014년도에 루블화가 폭락합니다. 서방에 그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러시아 시장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수출 물량이 뭐 대폭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내수 시장의 부진 등등이 합해지면서 사실은 이런 적자가 가중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공장 가동률 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곳의 공장이 있는데 부평 공장만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뭐 창원 공장이니 군산 공장이 다 가동률이 어떤 곳은 70%, 어떤 곳은 심지어 20%를 밑도는 곳도 있어요. 전체가 말하자면 기계가 10개 있는데 2개밖에 안 돌릴 정도? 그렇죠. 가동률이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 군산의 가동률은 한 20% 정도 되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가 바로 크루즈라든지 올란도 이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얼마 전에 승용차 부분은 완전히 올스탑 했습니다. 일단 가동 중단을 했어요. 그 정도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고 소진이지 일시적인 중단이지 완전 중단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국 정부라든지 이걸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상황 파악했습니다. 한국 GM이 처한 상황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요. 미국 본사에서 왔어요. 해외 사업부문 사장이 우리나라에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야죠. 그런데 와서 청와대, 기재부, 산자부,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원해달라. 안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옵니다.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이 정부에서는 뭐 사실 뭐 철수 얘기는 뭐 공식적으로는 뭐 부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그런 지원 자체도 맨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있기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M 측이 요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당연하다기보다는 뭐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가령 뭐 재정 지원, 세제 지원을 요구를 하는 거고. 세제 지원.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거기에 2대 주주입니다. 한 17%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한 3조 원 규모의 증자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지분율대로 따지면 한 5,1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5,100억을 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갖다가 자신들이 늘릴 테니까 그 자본에 대한 그 증자에 참여를 해달라는 요구를 갖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점이 참 묘합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지금 평창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 이거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면 30만 명 거의 뭐 관계사, 협력사 이런까지 듣지만 한 30만 명의 일자리가 30만 명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올 1월에 특히 지난해 이제 조선이라든지 해운 등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그 실업 급여 건수가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소득 위주의 성장을 갖다가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데 뭐 엎친 데 덮인 격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 끝나고 나면 사실 바로 지방선거 무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 GM 본사에서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 정부를 만나면서 지원해달라. 그렇죠. 세제 지원해달라.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토종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의 실적 부진을 국가가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때요?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오로지 그 글로벌 기업이냐 국내 토종 기업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산업 연관 효과라든지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워낙 일종의 대마불사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마불사 맞습니다. 근데 그 대우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GM 본사가 따로 있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GM 본사. 그렇죠. 거기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거기에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뭔가 지원을 자기들이 할 만큼 하고 회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 증자 요구를 받으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문제가 워낙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권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자료들을 갖다가 한 110건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한 6건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불투명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110건을 말했는데 6건 이건 뭐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수라는 어떤 꽃놀이패를 들고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진짜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어떤 회사든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회사들은 100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사실 한국 국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꽃놀이패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그게 귀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뭐 회생하면 좋고, 그렇죠. 뭐 몇 년 뭐이라도 더 우리가 회생하면 좋고, 아니면 철수해도 좋고. GM 본사로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손해볼 상황은 아니다? 사실은 뭐 GM 본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진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요? 적자 많이 봤다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적자의 원인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명확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그 GM 본사는 그러니까 한국 GM에 한 3조 원 규모의 돈을 갖다가 꿔줬습니다. 워낙 적자가 많이 나니까. 미국 본사가 한국 GM에 꿔주는 그렇죠. 형태로.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진짜로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그러면은 꿔주는 게 아니라 대출이 아니라 자원 전입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연리 한 5% 정도 되니까 현재 같은 몇 년 동안 저금리 상황, 특히 미국에서는 채권 발행할 때 뭐 금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회사차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뭐 1% 뭐 이내로 이렇게 빌릴 텐데 5%나 받았어요. 그렇죠. 5%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고금리 장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이자 거고요. 놀이 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 R&D 자금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챙겨갔어요. 연구 사실은 기술을 그렇죠. 해주고 그렇죠. 그 비용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그 적자 규모가 한 1억 3천억 정도 되는데 R&D 비용으로만 1억 500억 정도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로열티 등도 한 1천억 정도 가져갔고요. 문제는 또 있어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부실화가 됐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이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갖다가 수출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품들을 그 본사에서 가져오죠. 부품 비싸게 사고 반조립 상태의 제품은 외국으로 수출할 땐 싸게 사갔다.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이런 의혹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해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흑막이 있다라는 의심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GM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임금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 2017년 임금 수준이 2002년하고 비교해서 2.7배까지 뛰었다. 게다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는 성과급을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더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임금이 오른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 다른 현대기아차의 임금 수준은 지금 한국 GM보다 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았지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흑자를 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경영 적자의 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사실은 현실을 오도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GM에서는 잃을 게 없다. 이거 뭐 정부가 지원해줘서 회생하면 좋고 못하면 철수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 아닙니까? 30만 명의 우리 국민들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난감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은 보세요? 외국 글로벌 기업의 한국 생산 기지 자체는 사실은 자체 생존력이 없어요.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라든지 신차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은 전부 다 본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는 오로지 생산 기지뿐만이 아니까 그러니까 GM의 글로벌 기업의 어떤 본사의 어떤 전략에 따라 가지고는 이 공장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다는 것 같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일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지원을 갖다가 물론 저도 주안점을 둬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경영 투명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가령 한국의 그 이 GM을 갖다 진짜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전기차라든지 뭐 핵심 아니면 미래의 자율차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 한국에 준다든지 하는 걸 갖다가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약속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약속 받고. 그렇죠. 기존에 또 산업은행은 거부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지난해 말로 했지만 이사의 결의를 갖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이번에 만약에 증자를 포함하게 되면은 다시 그걸 뭐 영속적으로 간다든지 하는 어떤 보완책을 갖다가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원은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문자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윤석천 선생님한테 문자가 오고 있고 지원하자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지원하자는 얘기는 거의 없는데 혹시 GM 다니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청취자 중에 한국 GM 30만 명 그 일자리 중에 한 분 없으세요? 뭐 이렇게 자회사에 연결돼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올림픽 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놓치기 쉬운 경제 뉴스인데 오늘 그 밑바닥까지 잘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였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잠기셨어요, 소장님? 뭐. 응원하시느냐고? 예, 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막식부터 어제 경기까지 좀 보고 계시죠? 이준석 네, 좀 위원장 보고 있습니다. 계시죠? 소장님도 좀 보고 계시죠? 저는 조금 봤습니다.
요새 워낙 바쁘셔서 창원이랑 왔다 갔다. 저희가 잠시 후에 뭐 개막식에서 그 무한 댄스 췄던 둥그렇게 서서 그 자원봉사장 중에 한 분도 만나긴 할 텐데 어떤 장면 제일 기억나세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드론 하늘에 쫙 띄워놓은 거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구현했지? 난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00대 드론이 지들끼리 날아가다가 이 바람도 불고 이러기 때문에 부딪히고 이러면 어떻게 그거를 방지하려고 했지? 뭐 이런 것들. 네. 화면에 자세히 보니 한 대는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저는 발견 못했는데 한 대 떨어졌어요. 저거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좀 인간적입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화면으로 잠시 봐서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게 CG처럼 보였다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고 진짜 처음에는 CG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아주 대단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뭐 최고의 감동은 그 쇼트트랙 여성 그 개주죠. 저는 인면조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달리고 또 기록 세운. 그럼요. 그게 왠가면 우리 보편적 삶 속에 많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일어나야 하고 달려야 되고 그리고 끝끝내 나가야 되는 게 삶이니까 그런 걸 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그런 거였다는 느낌입니다. 그 개주 선수가 넘어졌을 때 뭐 아주 재치 있게 다음 선수가 치고 올라가서 뛰어서 결국 기록까지 세우면서 1등했습니다만 설사 1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록 못 세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선수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거 눈물 났는데 그 장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설 명절이 코앞인데 뭐 일가 친척들 모이시죠?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 설이든 추석이든 이렇게 일반적인 명절처럼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세요? 대목이지. 이제 인사하러 다니고 또 뭐 전통시장에서 또 주민분들 만나가지고 설 민심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 오늘 체력을 비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사하러 다녀야 되니까. 저는 인사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 설에 복 많이 받으이소 이러고 또 상인들을 만나면 대목 잘 보이소. 아니 일가 친척들도 만나긴 만나실 텐데 만나면은 그 질문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 정치인들은 이런 소문 진짜야? 뭐 누가 어떻게 했다는데 맞아?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죠.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오히려 저같이 출마자가 있으면은 그걸로 대화가 집중됩니다. 정치 현안보다는 이제 뭐 자신 있냐? 이번에 선거 어떻게 되냐, 뭐 구도는 어떻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 뭐 후원금 필요하냐, 뭐 이런 거 시작해서. 왜 물으세요? 그런 건 그것도 아니면서. 허 소장님은 어떠세요? 일가 친척 만나면 난감한 질문 같은 거 평소에 못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는 뭐 저는 늘 좀 어려운 입장에 있어가지고 항상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거요? 뭐 주로 이제 뭐 힘든 일인데 왜 하냐부터. 정치판 그거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뭐 그런. 또 가능성이 낮을 때는 상당히 냉담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힘들죠. 냉담하게. 싸늘해요 시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높을 때는 모두가 반갑고 뭐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가능성이 낮을 때는 무관심과 냉담함이니까 그게 세상의 냉정한 이치죠. 후원금 필요하냐 물어보고는 싹 입 닫는. 물어보지도 않죠. 안 될 때는. 그래요. 이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뉴스닥이 오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 그 밥상머리에 일가 친척들 모여 앉으면은 이런저런 얘기들 하실 텐데 오늘 뉴스닥의 상한가 하한가도 아마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부터 가보죠. 허 소장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김세연 의원을 꼽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 김세연 의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가 돼요. 지금 뭐 올림픽 치르면서 상한가죠. 남북 분위기 좋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선 때도 늘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하는 그 차에 북한도 미국도 잘 안 타려고 했습니다. 내 차가 좋으니 내 차를 타라.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좀 소외되고 북한은 이제 흔히 통미 봉남이라 해서 미국하고 통하고 남한하고는 별로 뭐 대화 안 한다. 이런 태도였는데 갑자기 올림픽이라는 근사한 차를 대통령이 딱 운전을 하니까 미국도 타고
북한도 타고 안 탔으면 좋겠다 하는 아베도 와서 타서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일침을 놓았죠. 대통령이 내정 가서 말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또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올림픽이라는 근사한 다자 외교의 장이 마련되니까 비로소 이제 운전자의 역할이 좀 더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미국은 툴툴거리면서 탔지만 탔고 또 결국 대화를 뭐 압박과 제재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화도 동시에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에 와 있고. 그렇다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려 있는 측면도 있다. 지금 자동차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올림픽이라는 근사한 세단이 하나 쫙 왔습니다. 운전자석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어요. 우리가 앉았습니다. 펜스는 뭐 어쩔 수 없이 저 멀리까지 대전까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타긴 타야 되니까 마지못해 앉았는데 눈길을 안 줘요. 아베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크게 원하지 않아도 탔어요. 근데 북한은 이번에 반면에 문 열어주기도 전에 스스로 열고 타서 옆을 보면서 웃기까지 하고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재빠르게 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북한이 가장 이 시기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전략이 통미봉남에서 통남봉미로 좀 바뀐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결국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각광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더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길을 더 갈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겁니까? 주의할 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긴장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압박이 강화되는 국면 전체가 유도된 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긴장 국면이 조성됐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급박하게 또 이렇게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도 역시 이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운전석에 분명히 우리 대통령이 앉았고 우리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이 승객들이 다 방향이 같은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가 집중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승객들이 가자는 요구가 다 달라요. 딴 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중간에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운전하는 운전사의 목적지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목적지가 다 같아야 되는데 조금씩 지금 방향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 그 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후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결국엔 북한 차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차는 결국 가다가 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항상 북남 남북이로 대화라는 게 그들이 주장했던 북남 대화라는 게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됐던 것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에 정상회담 2번도 있었지만은 그 결과 지금 뭐 핵이 개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속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지점은 저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조선신보가 그 조총련 기관지죠. 조총련 기관지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만약에 대화 국면이 계속되면은 뭐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경우는 좀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동안.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 같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핵동결이라는 게 핵을 동결시킨다는 게 개발 단계에서 동결시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핵 동결을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한 3달 전쯤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중국에서 끝없이 오고 있던 게 뭐냐면 쌍중단이라는 겁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핵은 동결하자였거든요. 핵을 폐기하자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 모양새가 보면은 한미 군사 훈련은 일시 연기된 상태이고 핵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낼 수 있는 건데 핵 동결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드는 단계에서 핵 동결은 의미가 있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핵 동결은 뒤집어 말하면은 핵 인정과 가까운 형태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회담의 조건으로 핵 동결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건 또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국론 분열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 허 소장님. 뭐 충분히 그런 걱정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란을 끊임없이 가져가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결국은 대화 부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어제 오늘 계속 내놓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느냐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 이건 결국 대화하지 말자는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좀 우리의 목표는 있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가야 북한도 합니다. 이런 강한 압박과 제재 속에서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운전자 마음대로라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승객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 그건 평화와 협력이란 목적이죠. 가다가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차가 북한 차라고 하신 거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북한 차죠. 북한에서 어떻게 북한 차입니까? 이번에 올림픽을 우리가 열었는데. 이번에 이 계기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북한의 어떤 정세 변화가 있는 것이 거의 전 맞다고 보는 게 이번에 북한이 보인 태도가 저는 오히려 너무 전향적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달 전 현송월 씨 올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미소를 띠고 온다는 아니 근데 너무 안 바뀌었을 때는 안 바뀌었다고 문제고 바뀌면 바뀌었다고 문제고 이러면은 우리 아무것도 한 발짝 그런데 못 북한이 나가는 급격한 정세 변화를 보였을 때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 보는 게 첫째는 이제 대북 압박이 강화되니까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좀 유화책으로 돌아왔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북한 내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뭔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정부가 여기서 좋은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김여정이 와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저도 오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북한 내에서 분명히 급박한 어떤 상황 판단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 걸 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쪽에서 대부분 북한에 대한 이 과대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는 과소평가도 있어요. 저는 냉정한 현실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은 우리하고 다른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정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바꾸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비유는 그 정도로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석을 꽉 잡아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준석 위원장이 상한가 아까 김세연 의원을 꼽으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한가로 꼽아 오신 게 굉장히 오랜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세연 의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김세연 의원의 위치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독보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으로? 결국에는 뭐 바른정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선고 라인이냐고 저 라인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라인. 그러니까 유승민 이해운, 김세연으로 이어지는. 정말 그러고 보니까 다 같은. 네, 그 서울대 경제학과의 선고 라인이 아니냐 하면서 실제로 바른정당 내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다 하셨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김세연 의원이 결국에는 뭐 지역구 사정 때문에 부산 금정구 사정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오는 것들이 김세연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이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아는 김세연 의원의 성격이라면은 그분은 이런 거 아닌데 만약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거나 아니면 이런 뭐 뒷얘기 없으면은 바로 손살에 치면서 정정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기사만 나도 그거 아니에요. 바로 정정해 주세요. 이렇게 뜻을 밝힐 굉장히 정도로.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런 시그널이 좀 없고 오히려 이제 출마에 대한 함합평들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실제로 김세연 의원을 출마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오케이 한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익히 알지만 홍준표 대표와 서지방수 시장 같은 경우에 둘 간에 좀 약간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최근에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홍 대표가 좀 뒤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풀렸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그에 비해서 박민식 의원이라든지 대안 출마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바른정당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한 것지만 좀 힘 풀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에서 후보 안 낼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 내겠죠. 내가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데 적극적으로 뭔가 선거운동 할 만큼 하기 쉽지 않은 게 당내 핵심 인사였던 사람이 출마했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되게 불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굉장히 특이했던 게 돌아간 사람들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도의 반감을 보이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세연 의원 출마설이 뜬 다음에 당원들 카톡방이라는 데 분위기를 보니까
언젠간 유승민 대표 함께 하실 분인 거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이해합니다.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특이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옮길 때도 옮겨갈 때도 어떻게 옮겨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은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들 사이에서 그게 약간 좀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인심을 잃지 않고 갔군요. 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 후보가 이 사람이 자기들이 내는 후보가 될 수 있겠냐 아니면 주요 후보가 될 수 있겠냐인데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뭐 그런저런 개인 처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가 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산 서병수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김세현 의원도 그렇고 어찌 보면 부산의 토호 내지는 부산의 재벌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과연 부산 시민들의 이익을 얼마나 잘 챙겨줄까, 시민들을 잘 보살필까, 아니면 부산 지역의 토호들의 이익을 대변할까 하는 이런 측면이 또 전혀 다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제 개나 고동이나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기. 제가 뭐 갑자기 좋은 어패류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결국은 뭐 당내에서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재미나는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은 시민들의 입장 보면은 누가 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과 품성을 가진 후보일까? 민주당은 누가 후보 나옵니까? 민주당은 여러 명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요? 뭐 오거돈 후보도 있고, 오거돈, 또는 뭐 지금 현직 장관 김영춘 장관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뭐 분들도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오리무중인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남경필 지사가 이제 의원하시다가 때려치고 이제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갈 때 그때 당내에서 중진들이 거의 반협박적으로 남경필 지사 이제 몰아붙이는 걸 봤거든요. 뭐 네가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 시작해서 당에서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지금 나가 선거에서 당을 돕고 그 분위기가 저는 안 봐도 지금 약간 느껴집니다.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이라는 조직, 자유한국당 조직의 특성이 뭐냐면요. 평소에는 이제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한테 큰 혜택 주지 않고 하다가 선거 때 급해지면 약간 중도 세체가 강한 그분들한테 자꾸 역할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 당시 보면 그래서 남경필, 원희룡 소장파. 이분들 보면 전부 다 그분들 3선씩하고 4선씩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 그 당시에 전부 다 국회에 남아가지고 원내대표 하고 싶고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강제로 거의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시켰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아마 김세현 의원도 그 다음 주자로서 그 다음 세대로서 당내에 상당한 압력을 느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내용들이 뜨겁네요.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누구 고르셨는지와 이유를 짧게 허 소장님. 저는 뭐 검찰을 또 하한가로 골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검찰. 왠지는 알겠습니다. 성범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과거에도 뭐 그 성접대 검사, 벤처 여검사, 스폰서 검사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개인적 일탈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게 매우 검찰 내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조직의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는 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내부에서도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성범죄에 연루돼서 긴급 체포. 지금 내용이 어떤 건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긴급 체포라면 이건 중대한 거. 아니, 일부 언론에서 이미 나왔던데요. 공표했어요, 그냥? 술자리에 가서 뭐 이렇게 술자리에 데려가서 입맞춤을 한 것으로 그 기사가 맞다면은. 그래서 그 여검사는 뭐 이미 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장검사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그럼 위계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의 내부적으로도 검찰 내부의 이런 뭐 권력 문화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내부 문화도 바꿔야 되지만은 검찰이 또 대국민적으로도 절대 권력이지 않습니까? 기소 독점권, 수사 독점권을 들고 그래서 검찰도 통제받는 권력이 돼야만 그리고 그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내외부적으로 문화 개선이 가능하다 봅니다. 하한가 안 줄 수가 없네요. 검찰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상곤 교육부 총리를 하는 거. 김상곤 부총리 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장관은 박상기 장관이고요. 이런 전 일 때문에. 법무부 장관.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이슈가 되는 일들을 많이 이제 좀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동네 가보면 카페나 이런 데서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는 분은 또 김상곤 교육부 총리 교육 정책들입니다. 입시, 그러니까 입시 정책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 어제도 보면 뭐 서울 내신 수능 4등급이 서울대 가는 것이 뭐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영어 4등급.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얘기 돌기 시작하면은 사실 입시는 공정성이거든요. 첫째는 공정성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는 것의 지향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의심받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래요. 아까 우리 차요. 이 차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 잡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차가 이제 무슨 차냐.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게시판이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보수의 시각 이준석 위원장, 진보의 시각 허성무 소장 이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보수 진보 결국은 이 보는 시각들이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 주십시오.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뉴스닥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 밥상머리 여론 잘 취합해 오셔야 돼요. 숙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닥 허성무 소장,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GM 대우 문제. 이거 한국 GM이죠. 이제는 한국 GM 문제. 정환익님. GM 협력사 다닙니다. 한국 GM의 미래 발전 가능성 낮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제가 한국 GM과 관련된 분들 30만 명 일자리 중에 한 분 계시면 문자 주십시오 했더니 꽤 많은 문자가 왔어요.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요건. 한국지점 근무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고 말고의 문제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철수하는 미국 회사가 GM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 문제 있습니다. 또 한 분, 이익은 해외 본사가 다 가져가고 노동자들 볼모로 한국 정부 돈을 쌈짓돈처럼 요구하는 거 이거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예, 본사 자금으로 회생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 이분은 직원은 아니신 것 같군요. 이선우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또 한 분, GM 창원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23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죠. 그런데 왜 피해 대상은 항상 비정규직이 우선돼야 하나요? 한국 GM 회장은요, 사장은요, 비정규직 700명 이상의 임금을 챙겨갑니다. 사실입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 비정규직들이 또 제1번 희생양이 되겠구나.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 문자 고맙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여러분은 어떤 장면,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김연아 선수의 그 점화 장면 정말 멋있었고요. 또 1218대 드론이 만드는 오륜기 이것도 장관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넘치는 개막식이었는데 저는 이분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92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장하는 내내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춤을 췄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까요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었대요. 예, 이른바 개막식 무한 댄스로 주목받은 자원봉사자들. 그분 가운데 한 분을 오늘 화제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문영주 씨 연결을 해보죠. 문영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이제 3학년인 문영주입니다. 대학생이시군요. 네. 예. 지금 인터넷에서 네. 개막식의 씬 스틸러다. 요새 말로 열일했다. 이런 관심 쏟아지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라디오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회식 주인공은 각 국가 선수들인데 화면에 잘 잡히지 않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 말씀도 이쁘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날 도대체 네. 얼마 동안 춤춘 거예요? 시간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네. 계속해서 저는 보면서 네. 야, 저 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텐데 어떻게 끊임없이 저렇게 동작도 굉장히 컸잖아요. 네. 몇 명이나 됐어요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총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9명. 네. 안 힘들었어요? 네, 그냥 진짜 눈앞에서 선수들이 지나가니까 힘든 것보다 이렇게 신기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봐가지고 맞아요.
더 열심히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하기는 그날 그 관중석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본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춤은 이렇게 아래 위로 뭐 이렇게 박수 치고 이러면서도 눈은 선수들한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신기했던 게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1시간 동안 그렇게 똑같이 율동을 맞춰서 추나 이걸 미리 연습을 그 계획을 짜서 한 건가? 요 동작 다음에 이 동작 다음에 이 동작 연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맞춰서 춘 거예요?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동작이 있었고 이렇게 귀에 인이어로 끼면은 안무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1번 치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말 해줘 이렇게 단체로 맞추게 된 것 같아요. 1번 동작은 팔 벌려서 머리 위로 박수치기, 뭐 2번 동작은 어떤 거 3번 이렇게 쭉 6가지가 있고 69명 전원이 인이어 이어폰 끼고 있었어요. 네, 다 인이어로 이렇게 추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이제 안무 선생님이 자 6번 이러면 다 같이 6번 네, 맞아요. 3번 이러면서 3번 그럼 정말 철저하게 이게 다 짜였던 거네요. 계획이 돼 있던 거네요. 구멍이 나지 않도록. 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문영주 씨는 처음부터 이 춤추는 자원봉사 그런 장면이 있는 걸 알고 자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인생에 춤이란 걸 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몸치라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요? 춤을 못 추는데 갑자기 춤을 추라고 하셔서 너무 처음에 당황을 했는데 네, 그래도 되게 큰 무대에서 큰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니, 처음에 댄스 쪽으로 좀 해보시겠어요? 했을 때 그러면 거절하시지 어떻게 그냥 또 하게 되셨어요?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같이 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저는 잘 이러기도 좀 애매하. 잘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연습은 얼마나 한 겁니까? 연습은 30일부터 거의 근무하는 날마다 저녁 한 8시에 맨날 리허설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열흘 동안을 한 거네요? 네네네. 많이 추웠을 텐데. 근데 개회식 날은 정말 따뜻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대기소 왔을 때는 다 땀범벅. 뭐 핫팩 붙이고 이러고 갔던 것도 아니고. 붙이면 더 더워가지고, 전혀 붙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군요. 그날 강남 스타일도 나오고 방탄소년단 DNA 같은 노래도 나오고 손에 손 잡고도 나오고 맞춰서 춤추기에 제일 어려웠던 곡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노래는 동작이 있고 어떤 노래는 약간 프리스타일로 추라는 곡이 있었어요. 어떤 곡? 최신가요 같은 판타스틱 베이비 같은 그런 거는 제가 춤을 잘 못 췄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프리스타일도 있었군요 그날. 근데 이렇게 다들 뻘쭘하니까 이렇게 그냥 몸만 흔들고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개막식이었을 것 같은데. 네. 선수들 입장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본 분으로서 어떤 나라 입장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동 입장할 때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한반도기 들고 우리나라 선수들, 북한 선수들 공동 입장할 때. 찡했죠. 우리 팀 빼고는 또 어떤 나라? 아무래도 제일 화제됐던 퉁가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면서 나오시는데. 상의 탈의하고 입장한 그 통가 선수?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진짜. 거기서도 몰랐던 거예요, 미리? 네, 리허설 할 때는 선수들은 안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춤만 추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오실 줄 몰랐거든요. 옆에서 볼 때 그 상의 탈의한 선수 좀 떨거나 이러진 않던가요? 네, 떨기보다는 현장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그 모습 보면서 더 힘나고 춤췄어요. 저도 그 통가 선수 기억에 남고. 네. 그러면 이제 개막식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다른 업무로 파견이 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다시 폐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한 댄스 또 추는 건 아니에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또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영주 씨 이번에 몸치 탈출 제대로 하셨는데.
네. 평창의 자원봉사자 대학생 운영주 씨. 자원봉사자들은 조금 고생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흥 돋우는데 아주 쏠쏠한 양념 역할을 했다는 거 이거 자부심 가지셔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평창을 향해서 크게 지금 응원 보내고 있는 박수 보내고 있는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평창이나 강릉에 많이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죠. 그분들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밥은 잘 나오죠?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살이 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요. 다행이에요. 밥심으로 끝까지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일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개막식 그 무한 댄스의 주인공 여러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